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호입니다. 8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더욱이 지난 3년간 미준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다뤘던, 언급했던 종목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 많은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특집으로 구성된 8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다우존스가 0.54% 올라갔고요. S&P 500은 1.1%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55% 점프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랩이 가장 좋았는데요. 10.78% 큰 폭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랩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어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분기에 갭 EPS가 0.03, 아직까지는 갭으로 봤을 때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3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순손실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567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76.6%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굉장히 견실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에비타 수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비타 수익이라는 것은요, 순이익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TDA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earning은 earning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 ITDA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는 interest, 이자고요. T는 tax, 세금입니다. 그리고 D랑 A는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비타 수익이 작년 대비 92%나 상승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순손실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제 에비타가 마이너스 20밀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Chief Financial Officer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제 3분기에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분기까지는요. 에비타 수익은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 이븐에 간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비타 수익이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요.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랩의 경영진이 얘기하기를 4분기 정도 돼야 에비타가 브레이크 이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단축되었다. 따라서 시기가 점점 더 단축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 지금 우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랩의 주가 흐름이 어제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주식은 아이온큐입니다. 7.9% 상승했고요. 세 번째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7.56% 급등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와 엮여져 있거든요. 여기 잠깐 바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서버 시스템을 엔비디아에 판매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서버를 파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GPU 중에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HPC라고 부르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있잖아요. 최첨단 컴퓨팅에 들어가는 이러한 서버를 제공하는 것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어닝을 이번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첨단 반도체,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엄청난 향상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조만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주가 상승이 도드라졌던 기업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울프스피드가 6.53%, 오픈도어 플러스 6.25, 클라우드플레어 플러스 5.54, 쇼피파이 플러스 5.13, TQQQ 플러스 4.71, 팔란티어 플러스 4.29, 더 트레이드 데스크 4.13%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인데요. 넷플릭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3.48%나 단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넷플릭스의 사인업이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 수가 지난달부터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요 260만 명입니다. 따라서 7월 한 달 동안 무려 260만 명이 새롭게 넷플릭스 구독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더 좋았죠. 6월 달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50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6월 달 7월 달 합쳐서 무려 60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 구독자 수가 지금 3억 명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패스워드 공유를 금지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추산하기를요. 전체 이용자 중에서 전체 이제 3억 명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중에서 한 1억 가구 정도가 이 자기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패스워드를 빌려서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이 유료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1억의 반은 5천만 명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목표는 5천만 개의 구독을 새롭게 생성시킨다.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야망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계속해서 이 구독자 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면에서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3.17% 장중에 올라갔고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장 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글은 플러스 2.71%, 메타가 플러스 2.31, 애플이 플러스 2.19, 테슬라 플러스 1.57, 마이크로소프트 1.41%, 마지막으로 아마존까지 1% 가까이 올라가면서 깔끔하게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방송의 주인공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주가는요 어제 장중에 3.17% 올라갔고요.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무려 6.58%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요 500을 넘어섰다.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분기의 어닝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가 굉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빌리언짜리 바이백을 실행한다. 25빌리언은 이제 250억 달러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발표되면서 보너스죠. 일종의 튼튼한 어닝,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 거기에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겠다. 따라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죠.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자사주 매입을 하기는커녕 주식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하던 기업이었는데요. 2022년 1월 달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논갭 EPS가 2.70이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13.51빌리언을 찍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100%를 넘어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무려 2.43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에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3.51빌리언에서 무려 10.32빌리언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만들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게임 산업에서의 매출 기여가 조금씩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141% 성장한 거고요. 작년 대비는 무려 171%나 향상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산업은 약간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2.49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전 분기에 비해서 11%
21% 상승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2%나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게임 산업도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다,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표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EPO 하나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은 아까 보신 것처럼 13.5 빌리언을 찍으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88%나 급등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그로스 마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총이익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직접 비용, 뭐 재료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빼고 남아있는 수익인데요, 70%를 넘어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총이익 마진이 70%를 넘어가는 기업은요, 소프트웨어 기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총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지난 분기에는 64.6밖에 되지 않았고요. 1년 전을 보시면 43.5%였습니다. 따라서 총이익 마진이 말도 못하게 향상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죠.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6%가 올라갔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10%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은 100%가 올라갔는데 영업 비용은 10%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엄청난 비용 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았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200% 이상 성장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1260%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말도 못하는 성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넷 인컴, 순이익도 굉장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203% 상승했고요. 작년 대비 843% 올라갔다.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뭐 영업 기준으로 하면 1200%,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8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요, 16빌리언으로 늘을 것이다. 자, 이번 분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향상한 모습을 다음 분기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컨센서스는 12.4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완전히 크러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그 다음은 갭, 논갭, 그로스 마진입니다. 자,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저번 분기에는 70%를 넘어갔다.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분기에는 더 올라갑니다. 72.5% 그리고 논갭을 했을 때는 72.5%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갭 그리고 논갭으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영업 비용은 2.95빌리언 그리고 2빌리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요, 굉장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분기에 예상되는 매출은 16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16빌리언을 찍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71.5%를 찍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갭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우리가 0.71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1.44빌리언이 나오죠. 11.44빌리언이 총이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갭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은요 2.95빌리언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빼기 2.95를 하면요, 여기 남아있는 8.49가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매출을 16빌리언 만들어서 거기에서 쓸 돈 다 쓰고 남아있는 영업이익이 8.4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누기 16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53%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는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53%를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과거 실적은 어땠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의 프로피타빌리티 보시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5년 평균은 61.7%, 그리고 지금 과거 1년 동안은 56.3%를 찍었는데요. 이번에 다음 분기에는 71%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영업이익 마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 마진은 EBIT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17.37이었습니다. 5년 평균은 29.28이었고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30%가 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29%에서
50%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마진이 급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혼자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기업이 TSMC죠. 근데 TSMC도 독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TSMC 역시도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TSMC를 통해서 칩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 이익률이 50%를 넘어갈 거다. 따라서 굉장한 마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유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 중에 스노우플레이크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장중에는 2% 올라갔고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4% 넘게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겠구나라고 기대가 가능한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2분기에 논갭 EPS가 0.22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2센트가 더 많았거든요. 따라서 전망치는 10센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22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전망치를 지금 배 이상 증가시켰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요. 매출을 보시면 674.02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35%를 넘어섰습니다. 전망치에 비해서도 11.74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의 아래쪽을 보시면 프로덕트 레비뉴가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구독 모델이죠. 그게 바로 프로덕트 레비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독 매출이겠죠. 640 밀리언을 찍었다. 따라서 674 중에 640이니까요.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구독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37%라는 견실한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402개의 새로운 커스터머를 확보했다. 자, 그런데 그냥 커스터머가 아니고요. 매출이 1 밀리언을 넘어서는 대형 고객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년 매출의 기여도가 1 밀리언을 넘는 대형 고객의 숫자가 402곳이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사는 8,537곳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6,823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중에는요, 포브지에서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548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639곳으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조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거죠.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1 밀리언,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 대형 고객들의 숫자가 402곳으로 증가했잖아요. 1년 전에는 248곳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62%에 달한다. 대형 고객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Net Revenue Retention Rate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작년에 이미 존재했던 새로운 고객을 제외하고요, 원래 있었던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기여한 매출과 올해 기여한 매출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42%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뭐 아니면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교차 세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 기존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레비뉴가 670에서 675를 찍을 것이다. 이번 분기가 640이었죠.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요, 이번 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28%에서 29% 작년 대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오퍼레이팅 인컴 마진입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마진은 영업 마진이죠. 영업 이익 마진이요, 4%를 찍을 것이다. 플러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최근 12개월 동안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영업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전반적인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매출이죠. 2.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34%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76%, 오퍼레이팅 인컴 마진, 영업이익 마진은 5%를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캐시플로우의 마진은 26%나 됩니다.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드디어 슬슬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현재 프로피터빌리티를 보시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5% 그리고 5년 평균은 58%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6%니까요. 가면 갈수록 총이익 마진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에비타 마진도 마이너스, 넷인컴 마진도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던 기업인데 이제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고무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요, 구 트위터, 이제는 X라고 부르죠. X에다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를 포스팅했습니다. 바로 이 포스팅인데요. 자, 방금 전에 운전을 했다. 뭐를 운전했냐면요. 프로덕션 캔디데이트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이버 트럭을 이제 곧 대량 생산할 텐데 이 생산에 활용될 최종 모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가팩토리에서 내가 방금 전에 운전을 해봤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난달에 이제 미디어에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생산을 개시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막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테슬라가 발표를 했다.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드디어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따라서 그때 이제 드디어 생산 개시가 됐구나. 이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공급업체한테 얘기하기를 사이버 트럭의 릴리즈 캔디데이트, 그 얘기는 뭐냐면 8월 말 정도가 돼야 드디어 마지막 모델이 완성이 된다. 선택이 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달 초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테니까 준비해 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10월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생산이 벌써부터 시작했다. 그런 소식이 7월 달에 들린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정정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이번에 생산이 개시된 것은요. 프로덕션 캔디데이트 사이버 트럭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3-4가지의 다양한 모델을 생산해 놓고요. 여기에서 최종 모델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기를요. 그가 믿기로는 테슬라의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자동차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CEO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제품이 탄생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번 포스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다. 반가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에 발표했던 그 일정이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3분기 말에는 드디어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고요. 스펙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자세한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딜리버리 이벤트가 3분기 말까지는 생산을 시작해야 되니까 9월 말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 8월 중순이 넘어가고 8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달 내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딜리버리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커다란 호재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간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 X가 나오는데요. 스페이스 X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먼저 스페이스 X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프라이빗이죠. 그 얘기는 상장이 되지 않았다. 비상장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주를 탐험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하는 기업이 스페이스 X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페이스 X가요. 이번에 보도되기를 컨텐트 딜리버리 컴퍼니인 클라우드 플레어와 협업을 진행한다.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기업은요.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뭐냐면요. 이제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따라온 파생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그러면 다양한 사스 기업을 생각하는데요. 사스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기업은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요.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겠죠. 그리고 그 미국에 엄청나게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해 놨겠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영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이라든지 장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넷플릭스가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DN을 이용을 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카피해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게 되면요. 그 자료는, 그 데이터는 미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CDN에서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 속도 그리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네트워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클라우드플레어인데요. 이번에 스타링크가 클라우드플레어와 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요. 역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스타링크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부스트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속도를 향상시킬 예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스타링크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요.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25에서 220 메가바이트 정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100 메가바이트가 넘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속도를 살펴보니까요. 15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뭐 그렇게 떨어지는 성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업로드 스피드,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상으로 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스피드는 좀 떨어집니다. 20 메가바이트가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2 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좀 속도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필요성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플레어와의 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타링크 서비스의 가격은 좀 비쌉니다. 가장 저렴한 버전이 $90가 나와 있고요. 월입니다. 한 달에 $90, 그리고 좀 비싼 거는 $120까지 내야 되고요. 아이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50까지 구독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새틀라이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사야 되거든요. 따라서 부가적인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스피드를 좀 올리고요. 가격까지도 좀 떨어져야 이제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올해 2023년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메가테크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연초에 비해서 주가가 220% 넘게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즈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YTD로 지금 150% 가까이 되는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메타의 힘이 빠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메타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가요.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말 오랫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안 좋은 신호가 오래간만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요. 지난 50일 동안 주가를 다 찍어서요. 그걸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요. 이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메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포커스를 에피션시에 맞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Artificial Intelligence,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쪽에 의외의 복병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열풍에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연초에 비해서 주가가 145% 이상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무빙 에버리지, 우리가 보통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식의 모멘텀을 판단할 때 이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업트렌드다, 따라서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 아래로 뚫고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가까운 미래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락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포트 레벨 지지선은요 252.5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메타 주가가 거의 300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아야 다음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52.5가 뚫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 215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5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과거 1월 12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50일 이평선 위에 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걸 뚫고 지나가 버렸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다. 만약에 다시 이걸 뚫고 50일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상승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덕분에 또 메타 주가가 단기간에 또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평선을 뚫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메타 플랫폼즈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모멘텀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지금 현재 이평선에 비교해서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50일 이평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요 3.17%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적어도 3% 이상 급등을 해야, 그래야 이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0일 이평선까지는 아직 8%가 남았고요, 200일 이평선까지는 39%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장 주식 중에요,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50일 이평선과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추세가 좋은, 따라서 50일 이평선보다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주식의 이름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세보입니다. 도세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50일 이평선에 비해서 20%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온큐가 14.5%, 엔비디아가 7.23%, 로쿠가 6.96, 구글이 6.13, 파가야 테크놀로지 6.05, 그랩이 6.00, 캐터필라가 4.93, APO,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4.53%, 인투이트가 4.33, 멜리, 메르카도 리브레가 3.41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요, 지금 현재 추세가 가장 좋은 주식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애플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애플 스마트 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지죠. 애플 반지에 대한 패턴트가 신청됐다. 패턴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특허 출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애플 링이 등장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완벽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기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가장 완벽한 형태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마도 링이 아닐까. 너무나 작잖아요. 따라서 배터리의 기술만 좀 혁신된다면 정말로 링으로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밝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새롭게 출원한 특허가 나옵니다. 뉴 패턴트에 따르면 제목은요, Ring Input Device with Pressure Sensitive Input이라고 써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신청된 패턴트 특허의 내용에 따르면요, 자, 핑거링, 우리가 착용하고 다니는 링, 이 반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항상 차고 다니죠.
링이죠. 거기에 굉장히 작잖아요. 따라서 이 전자로 된 핑거 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와이어리스, 연결선이 없는 와이어리스로 연결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특허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전자링, 전자반지라고 좀 묘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패턴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반지에 국한되는 그런 특허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특허를 신청하는 인풋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넥클리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팔찌의 형태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 범위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요, 링 인풋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워치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헬스 모니터링 디바이스는요, 스마트워치랑 비슷한 건데 조금 작죠. 삐삐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헤드폰, 아니면 이어폰, 이런 거를 조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을 이 호주머니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연결 가능하고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태블릿이라든지 랩탑 컴퓨터랑 연결돼서 굉장히 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전자반지의 활용도는 굉장히 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물론이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스마트 홈 시대가 밝아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을 켜고 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냉장고나 세탁기, 뭐 TV 리모트 컨트롤 역할도 하겠죠. 따라서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가 이제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그게 바로 스마트홈이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홈 시대가 밝아오게 되면요, 이런 링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밝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는 아니죠.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높은데요, 그래도 정말 이 애플이 만드는 애플 스마트 링이 팔리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생각만 해도요, 굉장히 좀 트렌디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럭셔리를 대신할 수 있는 리플레이스먼트거든요. 가령 애플 워치가 데이트를 친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롤렉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애플 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이러한 럭셔리 상품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 애플 스마트 반지가 등장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링을 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이 애플 스마트 링은 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럭셔리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8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분위기를 좀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감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보다 긍정적인 소식 잔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